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 된 평범한 부부로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은 소담 가구를 함께 운영합니다. 햇볕이 스며드는 작은 쇼룸에는 남편이 정성껏 손으로 다듬은 원목 가구들을 곳곳에 놓아두고 저는 디자인과 고객 응대를, 남편은 제작과 마감을 담당하며 10년째 함께 이 가게를 지켜왔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우리 부부였지만 남편의 가슴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명목상은 장남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만 실상은 양자로 들어가 평생 가짜 아들, 가짜 형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마을에서도 꽤 알아주는 분홍이었습니다. 처음 시댁을 방문했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드리는 인사에 선물도 사고 긴장된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시댁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시댁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막 무슨 작업을 마치신 듯한 시아버지께서 저를 발견하시고 다가오셨습니다.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죠? 아유, 내가 나무 가지치기를 좀 하느라 몰골이 엉망이네요. 도착하기 전에 일을 끝내려고 했는데 늦어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소담입니다. 나무들이 엄청 멋있어요.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작업하시던 나무에 대해 여쭤봤더니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나무가 대철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심은 나무예요.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그 옆에 있는 두 그루는 대호랑 대성이 태어났을 때 심은 거고. 그 얘기를 하면서 나무를 바라보는 시아버지의 눈빛엔 따스함이 가득했습니다. 대철 씨 만나면서 나무처럼 단단하고 깊은 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을 보면서 배웠나 봐요. 가족에 대한 마음이 깊더라고요. 우리 대철이가 그랬군요. 대철이가 어떤 사람을 데려오려나 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우리 대철이 잘 부탁합니다. 시아버님의 첫인상이 따뜻하고 좋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집안에서 날카로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왔으면 얼른 들어오지. 다들 기다리는데 마당에서 뭐해요?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제게 반갑다는 인사나 살가운 말 대신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한 말을 건네셨습니다. 대철이랑은 오래 알고 지냈다면서요? 다 큰 성인들이니 알아서 잘하겠지만 우리한테 의지할 생각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게 둘이서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처음부터 선을 긋듯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에게서는 어머니의 따스함보다는 약간의 적대감과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방에서 시동생 둘이 나왔는데 참 그 모습이 제가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도 둘 다 대충 반팔 차림에 자다 깬 모습으로 나와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얘기하더군요. 우와, 진짜 왔네. 최대철이랑 결혼한다면서요? 진짜 하실 거예요? 최대철이 양자인 거는 알죠? 아유, 혹시 아직 얘기 안 했나? 지금이라도 알면 됐죠 뭐. 남편이 한참 나이가 많은 형임에도 불구하고 두 시동생은 형이라는 호칭 대신 남편의 이름을 불렀고 남편이 양자라는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네, 대철 씨가 만나면서 미리 얘기해줘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고, 저희 부모님도 사람만 괜찮다면 그런 건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제 앞에서 형님 이름을 바로 부르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도련님들?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럴 정도면 남편 혼자 있을 때는 어땠을까? 상상도 안 갔습니다. 시동생들의 그런 무례함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한마디 했더니 곧바로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형제끼리 친해서 장난치느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굴지 말아요.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온 날부터 시동생들한테 맞서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시어머니의 말씀에는 저희 부모님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졌죠. 바로 그때 시아버지께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 이제 우리 식구가 되겠다고 온 사람한테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그 한마디에 거실에 있던 세 사람 모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한 후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미안해요. 그렇잖아도 불편한 자리를 더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먼 길 오느라 힘들 텐데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대철이 방에 가서 좀 쉬어요. 시아버님의 배려가 그 차가운 집에서 유일하게 제게 숨 쉴 틈을 주는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내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던 남편이 자신이 지내던 방으로 저를 조용히 데려갔습니다. 그런 저희 뒤를 시아버지 눈치를 보던 둘째 시동생이 불쑥 따라와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비웃듯 내뱉었습니다. 우리 집 재산 좀 있겠다 싶어서 결혼하는 거면 헛수고예요. 어차피 최대철은 형은 피도 안 섞인 남이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재산 한 푼이라도 흘러가게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형한테 잘해도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거든요. 남편이 양자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동생들의 태도가 이토록 노골적이고 잔인하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매일 듣던 말인 양 눈빛에 체념이 깃든 채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안쓰럽고 가슴이 메워왔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런 말들을 얼마나 들어왔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그런 경고 아닌 경고를 하고 떠난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의 굳은 어깨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생들이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나요? 어머님도 저를 그렇게 반기시는 것 같지 않고.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지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숨겨온 상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는 했었지?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으셨어. 그래서 내가 5살 때 나를 양자로 들이셨지.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 새 가족이 생겼고 부모님도 나를 친자식처럼 잘 대해주셨고.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 지 2년 만에 뜻밖에도 대호가 태어났고 3년 뒤에 대성이가 태어났어.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장남과 친혈육인 두 아들. 당신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 사실 남편은 어머님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자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던 시부모님께서 고아원에 갈 뻔한 먼 친척의 아들이었던 남편을 양자로 들이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 예상치 못하게 2명의 아들을 더 낳으시면서 남편의 위치가 애매해졌던 거죠. 하지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차별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며 더욱 잔인해졌다고 합니다. 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거리낌 없이 우리 형은 진짜 형이 아니야.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가짜야라며 공공연히 놀리곤 했답니다. 명절이 되면 집안이 가장 북적일 때 동생들은 온갖 능석을 부리며 친척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 끼지 못하고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시아버님은 어머님이 당신을 구박할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난 그 집에서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거야. 아버지는 나를 정말 사랑하셨어.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지. 가끔 너무 심할 때만 그만해라고 말씀하시곤 했어. 지금처럼 말이야. 그러면 어머니는 며칠간 아버지와 말도 안 하고 냉전을 벌이셨어.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더 큰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결국 물러서셨던 것 같아. 시아버지가 남편을 완전히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학 진학 때는 더 노골적인 차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제 교육을 전담했던 시어머니는 두 동생에게는 과목마다 비싼 과외를 붙여 서울의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반면 남편은 독학으로 공부해 훨씬 더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서울대학교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점수였는데도 시어머니가 남편이 서울에 가면 아버지 농사를 도울 사람이 없다면서 남편이 서울대학교에 가는 걸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유일하게 나를 서울로 보내려고 어머니와 크게 싸우셨어. 하지만 어머니는 결코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두 분이 나 때문에 싸우는 게 싫어서 내가 서울 가는 걸 포기했어. 결국 전액 장학금을 주는 지방대학으로 진학했고 학업과 함께 집안일도 돕고 아르바이트도 병행하며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가며 공부했답니다. 그렇게까지 당신을 못 살게 구는 이유가 뭐죠? 분노에 차묻는 제 질문에 남편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난 아들도 형제도 아니야. 그저 가진 재산이나 부모님의 관심을 빼앗는 경쟁자였을 뿐이지.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람의 깊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장남으로 대하면서 잘해주셨어. 어머니도 대호대성이보다는 아니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이 해주셨고 오갈 데 없던 내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부모님 덕분이야. 그래도 동생들이 당신에게 무리하게 군 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어린 시절 남편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의 장남으로서 책임은 모두 짊어지면서도 정작 장남으로서의 사랑과 인정은 받지 못했던 남편의 외로움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시부모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손히 대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했어요. 명절이면 언제나 가장 먼저 찾아가 인사드리고 모든 식구들이 떠난 후에도 마지막까지나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3년 전에 시어머니가 갑작스런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는 남편은 가구점 일이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밤늦게까지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한밤중에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할 때도 말 한마디 없이 부축하며 도왔죠. 시아버지가 무릎 수술을 하셨을 때도 가게를 아예 저에게 맡기고 병원에서 열흘 넘게 함께 묵으며 시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드렸습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멸시하던 남편을 향해 진짜 형이라 부르지 않던 시동생들은 정작 위급한 순간에 뭘 했느냐고요. 믿기 힘들겠지만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도 두 시동생은 겨우 전화 한 통으로 안부만 물었을 뿐입니다. 회사가 바빠서 아이들 학원 때문이라는 뻔한 핑계를 대며 병문안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가족이 위급한데 그게 핑계가 될까요?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시아버지 수술 당일에 첫째 시동생이 비즈니스상 중요한 골프 약속이 있다며 병원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시동생은 더 가관이었죠. 어차피 형이 알아서 다 하잖아라며 처음부터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겼으니까요. 이런 행동들이 과연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친자식의 모습일까요? 40년간 가짜 형이라 무시하던 사람에게 부모님을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뻔뻔함에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생들을 보면서도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제가 동생들의 태도에 화를 내도 남편은 동생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구점을 하니까 시간 조절이 되잖아.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어떻게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남편의 인간적인 깊이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런 남편의 한결같은 정성이 조금씩 전해졌는지 시어머니의 태도에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풍으로 쓰러지신 뒤 매일 병원에 들러 밤늦도록 간호하던 남편의 모습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면을 새롭게 보신 듯 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도움만 받으시던 시어머니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미안하다는 말이 부쩍 자주 나오기 시작했고 남편을 부를 때 목소리에서도 이전보다 힘이 빠진 듯한 부드러운 기색이 묻어나왔습니다. 됐다라며 거절하던 손길도 거기 좀 챙겨줘라며 슬쩍 의지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크게 드러내진 않으셨지만 그런 작고 소소한 변화들 속에서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대철아,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네가 우리 집 첫째라서 다행이구나.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넌 우리 집 장남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던 그 짧은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40년 넘게 쌓여온 마음의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비록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오해와 서운함을 덮을 만큼 큰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지던 중 시어머님이 다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원래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이번엔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남편은 가게 문을 닫기 무섭게 병원으로 달려갔고
밤이면 곁을 지키며 간호를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병실에서 마주친 두 시동생의 태도는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둘째 대호는 병실에 들를 때마다 이런 말을 툭 내뱉곤 했습니다. 뭘 그렇게 자주 와요? 어머니가 요즘 잘해주시니까 뭔가 떨어질까 싶어? 형수도 임신 중이라면서 여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요. 그 말은 여기서 빠지라는 뜻이 뻔히 담겨 있었고 말투도 곱지 않았습니다. 막내 대성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첫 주에는 얼굴도 보이지 않더니 일주일이나 지나서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해외 출장 중이라 이제 왔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 시기 막내 시동생의 SNS에는 국내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죠. 친자식이라던 시동생들이 이 모양이다 보니 중환자실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간혹 의식을 되찾으실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늘 남편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대철아, 그동안 미안했어. 철없는 동생들, 네가 좀 이해하고 잘 돌봐주렴. 그 순간에 어머님은 더 이상 양자가 아닌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내 자식으로 남편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들으며 병실에 있던 동생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남편이 가면 언제나 아들 왔어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가 시동생들을 볼 때는 누구세요라며 못 알아보시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3달 넘게 시어머니를 보살폈지만 결국 시어머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곁을 지킨 건 남편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남편은 예전보다 더 자주 시골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해가 뜨기 전부터 차를 몰고 시댁으로 내려갔고 해가 질 때까지 시아버님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저도 가끔 아이를 데리고 함께 갔는데 그때마다 눈에 들어온 건 아버님과 남편이 나란히 밭을 일구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등에 늘 땀이 흥건했고 팔이며 다리는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죠. 그런데도 얼굴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잔잔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추를 수확하고 함께 다듬던 중 시아버님이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철아,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힘들지?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 건강만 잘 챙기세요.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자니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은 결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께서 병환으로 농사를 더 이상 못 짓게 되셨을 무렵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단 결과는 만성 신부전증,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남편은 주저없이 자신의 월급을 보태며 병원비를 부담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을 정성껏 돌보는 동안 시동생들은 오히려 점점 더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병세가 악화되어 투석을 시작하신 이후로 병원비와 간병을 사실상 남편이 전담하고 있었지만 시동생들은 그런 남편에게 전혀 고마운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문안을 와서도 남편을 옆에 두고 대놓고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형, 솔직히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버지 유산 때문 아니에요? 요즘 아버지 상태 안 좋으니까 이럴 때 점수 좀 따두자. 뭐 그런 거죠? 남편이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대호는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아이, 형도 참. 자기가 양자인 거 잊은 거 아니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법대로 딱 나눠야 하니까 괜히 헛쓰고 마세요. 우리도 이제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 말은 마치 네 자리는 여기까지 하라고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옆 얼굴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걸 봤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깊은 체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시동생들이 슬그머니 손을 잡고 합세하더니 느닷없이 시아버지께 요양원 입소를 권했습니다. 그 이유라는 게 가관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하잖아요. 요양원에 계시면 식사도 잘 챙겨주시고 의료 케어도 되고 좋죠. 그리고 아버지 요양원 가시면 이제 농사 지을 사람도 없으니 저희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처음으로 동생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내가 모시면 돼. 그러자 시동생은 비웃듯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요. 형도 가구점 하나 혼자 감당 못해서 직원도 못 두잖아요. 그 상황에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요? 형수가 애까지 봐야 하는데 누가 밥하고 병원 데리고 다녀요? 우리도 바쁘고 아버지는 전문 시설이 훨씬 낫다니까요. 거기다 막내 시동생은 남편을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모신다고? 가구점도 빠듯해서 겨우 월세 내고 살면서 무슨 아버지를 돌본다는 거예요? 이 땅 관리도 힘들잖아요. 그냥 넘기세요, 깔끔하게. 그 순간 조용히 듣고 계시던 시아버님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앞에서 내 인생 정리하려 드는 거냐? 나 아직 안 죽었다. 돌보지도 않던 자식들이 와서 땅부터 눈독 들이는 거 보니 어휴, 참 기가 막힌다. 대철이 아니었으면 지금 난 병원 복도에서 쓰러졌을 거다. 나를 누가 돌봤냐? 누가 밥 해주고 약 챙기고 병원 데려다 줬냐? 방안은 일순간 고요해졌고 대호와 대성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차분히 아버지 옆으로 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곁은 제가 지킬 겁니다. 농사도 걱정 마세요. 그 순간 60년을 넘게 살아온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 눈물을 보는 저 역시 말없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동생들이 요양원 얘기며 땅 타령만 늘어놓고 도장까지 손대려 들던 그날 이후 남편은 말없이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조용히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내가 시골에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아버지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그리고 농사도 누군가는 이어야지. 그럼 가게는요? 전에 같이 일하던 김 실장 불렀어. 어지간한 건 김 실장이 할 수 있어. 급한 건 전화로 해결하면 되고 정산할 때만 당신이 들러줘. 내가 틈나는 대로 올라올게.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첫째 아이도 돌봐야 하고 가게 일도 혼자 맡아야 하는 상황이 걱정됐지만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논두렁을 돌고 한낮엔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밭일에 나섰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땀에 젖은 옷을 훌훌 벗고 마당에서 손을 씻으며 그날 하루 농사 이야기를 아버님께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도시와 시골을 오가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남편의 얼굴은 점점 농부의 얼굴이 되어갔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배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남편은 한 번도 투정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빛은 더 단단해졌고 말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넓은 들판을 바라보던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땅이야. 내가 아니면 누가 지켜? 그 말에 저는 말없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직접 낳은 자식들보다 더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논밭을 돌고 저녁이면 병원을 향해 아버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늘 말없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짧은 손길 안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모두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흘렀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아버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잠을 자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집과 병원을 오가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아버님은 남편을 조용히 불러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대철아, 집에 있는 내 차 알지? 내가 떠나고 나면 1년 후에 그 차 트렁크를 열어봐. 그 전에는 절대 열면 안 된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멀었어요. 내년에도 저랑 같이 논에 다녀야죠.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너를 아들로 데려온 거였어. 정말 고맙다. 그 마지막 말과 함께 시아버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 이어 시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도 곁을 지킨 건 친자식들이 아닌 40년간 가짜 아들 소리 들으며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용하지만 큰 슬픔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남편은 상복을 입고 끝까지 조문객 한 분 한 분께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두 시동생의 태도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순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슬픈 척했지만 자기들끼리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런 것들이 진짜 자식인가? 속으로 몇 번을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장을 맡고 있던 변호사였습니다. 삼형제 모두가 참석한 자리에서 유산 상속이 발표됐습니다. 방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죠. 고인의 유언에 따라 둘째 최대우 씨에게는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와 현금 5억 원이, 막내 최대성 씨에게는 분당 아파트 한 채와 현금 5억 원이 상속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다음 한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장남 이대철 씨에게는 고인이 30년간 직접 타셨던 그랜저 차량 한 대가 상속됩니다. 방안은 순간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을 깨고 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발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아무리 잘해봤자 결국 형은 진짜 자식이 아니라는 거지 뭐. 그래도 뭐 30년 된 차면 고철값은 나오겠네. 형, 새 차는 해뒀어? 기념으로라도 잘 간직해.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간호 한번 제대로 안 했던 자식들도 친자식이라고 재산을 모두 물려주시다니. 내 아들 하시던 것도 다 거짓말이셨구나. 그렇게 시아버지를 원망하던 순간 머릿속에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1년 뒤에 차 트렁크를 열어봐. 그전엔 절대 열지 말거라. 동생들은 그저 차 한 대만 받았다고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버님은 도대체 그런 유언을 왜 남기신 걸까? 그날 밤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30년 된 차 하나만 받아도 괜찮아? 억울하지 않아? 남편은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야. 나는 아버지 어머니께 이미 충분히 받았어. 거기다가 1년 뒤에 트렁크를 열어보라는 건 왜 그러신지 혹시 알아? 시동생들도 모르게 말씀하신 거잖아.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유가 있으시겠지. 다음 날부터 남편은 그 낡은 차를 마치 아버지를 대하듯 소중히 다뤘습니다. 날이 좋든 흐리든 마당 한가운데 세워놓고 손수 물을 끼얹고 수건으로 닦고 세차가 끝나면 조용히 운전석에 앉아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30년 된 차였지만 남편 손을 거치면서 차는 마치 새 것처럼 반짝였고 이웃 어르신들은 지나가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차에 무슨 사연이 있나 봐요. 참 곱게도 아끼시네. 하지만 그 정성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모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일이 생겨 모임에 나가면 두 시동생은 꼭 남편을 향해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시잖아. 형은 양자인데 우리 가족 모임에 더 이상 낄 자격 없는 거 아니야? 결국 남편은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피했고 점점 가족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남편은 아버님이 남겨주신 차를 소중히 다뤘고 트렁크를 열어보자거나 차를 팔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티는 동안 우리 가족은 현실이라는 벽 앞에 부딪혔습니다. 가구점은 경기가 안 좋아 매출이 반토막 났고 대출 상환일은 자꾸 다가왔으며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에 가슴이 콱콱 막히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속으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차 한 대만 남겨주신 걸까? 트렁크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정말 아버님이 우리를 생각하긴 하셨던 걸까? 그런 의심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마트에 들러 값싼 식재료들을 고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형님, 여기서 뵙네요. 고개를 돌리니 둘째 동서였습니다. 카트에는 한우며 수입과일 와인이 가득했고 팔에는 명품 가방을 자랑스럽게 걸치고 있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세요? 왜 가족 모임에 안 나오세요? 저희는 얼마 전에 유럽 다녀왔어요. 아버님 유산 덕분에 좋은 데도 많이 보고 푹 쉬고 왔답니다. 형님도 꼭 다녀오세요. 근데 형님은 미안해요.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웃으며 던진 그 말,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속은 고스란히 조롱이었습니다. 부창부수라고. 참 시동생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속상하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걸 지킨 거야. 아버지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을 거야. 그리고 정말 차만 남겨주신 거더라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좋아. 아버지의 세월을 물려받은 거잖아. 드디어 시아버님의 제사를 마친 바로 그날, 딱 1년 전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그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던 저희 부부는 조용히 마당에 세워둔 30년 된 그랜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변호사와 두 시동생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이죠. 트렁크 여는 날. 고인께서 생전에 이 자리엔 꼭 삼형제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대호와 막내 태성은 마치 무슨 쇼라도 구경하러 온 듯 팔짱을 낀 채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트렁크 안에 뭘 넣어놓으셨길래 우리도 같이 보라는 거야? 설마 그 안에 금이라도 숨겨놨을까? 아휴, 아버지가 그럴 뿐이셨으면 애초에 차 한 대만 주셨겠냐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쇠를 꽂아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트렁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금고 하나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고는 열쇠로 열게 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열쇠는 변호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이 열쇠를 맡기시면서 만약에 1년이 되기 전에 트렁크를 연 흔적이 있다면 금고를 회수해서 사회에 환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대철 씨는 정말 트렁크를 1년 동안 안 여신 것을 확인했으니 이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금고를 여는 순간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안에는 가지런히 놓인 30개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건 놀랍게도 남편이 시부모님 댁에 양자로 들어간 해부터 시작해 해마다 생일마다 하나씩 만들어진 통장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손글씨로 써놓은 메모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1살, 대철이 처음 걸었을 때, 6살, 대철이 유치원 입학, 20살, 대철이 성인이 된 날. 그 통장들은 매년 소액식이었지만 꾸준히 입금이 되어 있었고 수십 년이 쌓여 총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병중에 정리해 팔아버렸다고 알려졌던 땅 문서들이 금고 안에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통장을 꺼내들고 말했습니다. 이걸 30년이나... 그 순간 변호사가 조용히 아버님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철아, 아버지 원망 많이 했지. 이 통장들은 네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내가 매년 준비해온 선물이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해가 지날수록 나는 네가 진짜 내 아들 같았다. 아니지. 진짜가 아니라 넌 이미 내 아들이었다. 내가 떠나고도 1년을 기다려줄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을 믿어준 너에게 주고 싶었다. 동생들에게는 돈을, 너에게는 내 마음을 남긴다. 고맙다. 내 아들이 되어줘서. 사랑한다, 내 아들.
남편은 조용히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안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은 그를 피로 낳은 건 아니지만 사랑으로 길러낸 진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걸 1년이 걸려 세상에 드러낸 것이었죠. 뒤늦게 트렁크 속 진실을 알게 된 두 동생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절대 못 넘기지.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거짓말하고 저 형한테만 다 넘겼다고? 나 이거 가만 안 둘 거야. 김 변호사, 이거 소송할 거예요. 이건 부당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속이신 거라고요. 두 사람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남편에게 삿대질까지 해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아무 흔들림 없이 준비된 듯 조용히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을 꺼냈습니다. 두 분에게도 고인께서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그 말에 대화 대성은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우리 목도 있는 건가? 두 사람은 기대에 찬 눈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펼치자 그 안엔 아버지의 진심이 아주 단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호야, 대성아, 너희들이 만약에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평생에 걸쳐 대철이를 위해 준비한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는 거겠지. 내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가 이 편지를 평생 못 보길 바란다. 내가 대철이에게 재산을 남긴 건 피가 아닌 마음을 받기 때문이다. 아픈 날 곁을 지켜준 것도, 말없이 손을 잡아준 것도, 묵묵히 내 밭을 대신 읽어준 것도 모두 대철이었다. 너희는 어디 있었냐? 부모가 아프다고 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제사상에도 손 안 대면서 이제 와서 손 내미는 걸 나는 아버지로서 차마 받아들일 수 없다. 대철이 것이 탐난다면 너희는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이건 유산이 아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싶은 내 마음이다. 형의 것을 빼앗지 마라. 형을 흔들지 마라. 그 누구보다 진짜 자식 노릇한 건 너희가 아닌 대철이었다. 이 편지를 읽고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건 자식이라 불릴 자격도 없는 것이다. 편지를 읽은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발끈하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 혈육인 우리보다 양자를 더 챙긴다고?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 놓으신 거지. 우리가 무슨 죄야? 형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전부 다 줘. 소송이야. 당장 소송 걸자고. 결국 두 사람은 아버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정말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신들도 아버지의 진짜 자식이라며 형에게 돌아간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이미 생전 증여로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세금 또한 모두 납부된 상태입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그날 법정에서 형제 둘은 말 그대로 진 것 없이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서도 두 사람은 계속 형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조용히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후로 1년, 두 동생은 더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행사는 물론이고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인연은 조용히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진짜 아버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였으니까요. 그 사이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농토를 정비해 친환경 농법을 도입했고, 가구점도 농장 옆으로 옮겨 더 넓은 공간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놀며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 이듬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고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둘째 시동생 대호였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줘. 나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아버지가 주신 집도 곧 경매 넘어간대. 통화를 마친 남편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대호가 부도가 났대. 집도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네. 재수 씨가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가 있다는군. 그래서 어쩌려고요? 안타깝긴 하지만 여전히 시동생들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던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통장에서 거금을 인출했습니다. 남편은 그것으로 시동생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막내 대성이 찾아왔습니다. 대성도 사업 실패로 집과 사업장을 모두 잃을 위기였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아버지의 통장에서 남은 돈을 꺼내 동생을 도와주었습니다. 당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버님이 당신에게 물려주신 거잖아요. 그동안 동생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요?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남편을 가짜 형이라 부르며 무시하던 동생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해주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남편이 말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걸 물려주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단순히 내가 장남이거나 부모님에게 잘해서가 아니었어. 내가 이런 때를 위해 이걸 써야 한다는 걸 아셨던 거야. 우리는 형제잖아. 어려울 땐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돌이켜보니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편에게 유독 다정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 봅니다. 아버님은 남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커다란 사랑을 알아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믿으셨던 것이죠. 돌아가시기 전 시어머니가 그랬듯 시동생들도 남편의 진심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우리가 얼마나 형을 힘들게 했는지 이제 알겠어. 부모님 계실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어. 형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알겠어. 시동생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기댈 곳을 잃은 아들의 모습만 남아있었습니다. 시동생들은 슬픔과 후회로 반성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 같았어요. 막내 시동생 대성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는 친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큰소리 쳤지만 정작 부모님께 형님처럼 효도도 못했고 지금은 형님 아니면 의지할 데도 없네요.
형님이야말로 진짜 아들이셨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막내 시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남편을 무시하고 비웃기만 했던 그들이 이제야 진정한 형제애를 깨닫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 두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두 동생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셔츠가 그들의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나에게 너희는 항상 내 동생들이었어. 우리는 형제잖아.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르셨던 건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사랑하는 거. 그 말에 두 동생은 더욱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싸우기만 했던 그들이 이제는 부모님 없이 세상에 홀로 서게 되었을 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었죠. 부모님이 나에게 집안을 맡기신 건 내가 첫째라거나 내가 부모님을 잘 보살펴드려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일 거야. 힘들 땐 언제든 형을 찾아오렴.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40년 동안 상처를 주었던 동생들을 향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남편의 모습에 그날 저는 다시 한번 이 사람과 결혼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절이면 우리 집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내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동생들은 이제 남편을 형님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의지합니다. 어쩌면 시부모님은 먼 하늘에서 이런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년, 지금 우리는 화목한 가족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동생들과 함께 아버지의 농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대호는 농산물 유통을 맡고 있고 막내 대성은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 사업을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시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우리 가족 모두가 산소에 모였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산소 앞에서 뛰놀고 형제들은 웃으며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시동생들이 산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형제가 됐어요. 형님 덕분에. 아버지 보이시죠? 이제 저희 진짜 가족 됐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살아오며 증명해냈다는 걸요. 낡은 그랜저 한 대가 우리에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남편의 효심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유산을 남편에게 남기신 겁니다. 어느 날 밤 남편과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참 행복한 것 같지 않아? 정말 행복해요. 당신이 있어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많이 좋아하셨을 텐데.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웃으면서. 그날 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랑과 지혜가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마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 합니다.
마당에 세워진 그랜저는 여전히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오늘도 저는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께, 남편에게, 그리고 이 가족에게 지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에 말이죠.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였을 겁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사랑이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